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애착 유형 중에서도 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유형, 회피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평소 애착 유형이나 이 심리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이 사람 회피형이네 이런 판단을 내리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조합을 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화도 잘 되고 연애 중반까지 문제가 없다가 이 갈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회피 성향이 나오는 경우는 그 사람을 회피형이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억지예요. 이 서로의 소통 방식이 안 맞거나 이 타협점이 안 보이는 문제로 싸우게 되면 그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체한 사람한테 소화제가 필요하지 잘못 처방해서 엄한 감기약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중증 회피형들은 초반부터 그 기질이 다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부분 회피 성향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벌이지만 많죠. 스마트폰 있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면 솔직히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귀찮게 밖에 안 나가도 그냥 배달 음식 따박따박 시간 맞춰서 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죠. 뭐 굳이 외부에서 막 사람 만나면서 부대끼지 않아도 되고, 무튼 요즘 사회는 이 회피형이 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 누구나 다 조금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도인 거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 중증 회피형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회피형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겉보기엔 별 문제도 없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사적인 영역에 다가서서 관찰을 해보면 가족이나 배우자한테 유독 회피 성향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원래 찐 회피형들은 가까운 사람한테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더 심각한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회피성을 드러내고 이제 막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는 유형도 있겠죠. 이건 이제 병적으로 분류되는 회피성 인격 장애인데, 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극도로 어려워하고, 뭐 날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는 증상인 거예요. 과거 제 회피형 영상을 보시고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감히 정말 한 말씀 드리자면,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이 해피형들과는 그냥 관계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회피형 중에서 스스로가 이 문제를 개선해야겠다는 의미 자체를 느낄 일이 거의 없어요. 자기의 이런 삶의 방식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거죠. 살면서 막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서 스스로 막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없는 한,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한 시간 대비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자고 요구를 해도 잘 응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담을 받으러 가서 앉아만 있다가 나오신 분들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열게 하려면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그 사이에 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병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건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사람은 원래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면 그냥 대화로도 충분히 해결이 될 법한 일도 대화하면 뭐해? 어차피 달라질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화할 기회조차도 제공을 해주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중한 대화를 하려고 분위기를 잡아도 대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좀 진지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표정부터 변해요. 또 시작이야? 약간 이런 표정. 반응도 시큰둥하고 태도가 불성실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랑은 일상적인 대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갈등 상황에서도 이 대화 시도가 잘 안 되니까 뭔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 기분이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막 살펴야 되고 무슨 상점 모시듯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피형의 경우엔 10개를 잘해도 1개를 잘못하면 그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에도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체 중에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분의 말투라든지 단점을 찾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단점을 찾는 습관이 회피형들 전형적인 불활성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의식을 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방식인데 상대랑 가까워지려고 하면 막 밀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 전략이에요. 또 회피형 인간에게 성관계라는 건 뭐 자신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매력이나 뭐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정복함으로써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매력적인 파트너랑 관계를 맺으면 이 주위 사람들이 막 선망의 시선을 보내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회피형들은 이 정서적인 것을 배제한 그런 성관계를 선호를 하는데 뭐 포옹이라든지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건 다 생략하고 바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예 성관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대가 불안형일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불안형의 경우엔 이런 성적 교섭을 통해서 자꾸 친밀함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애정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회피형은 여기서 성관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피하려고 하고 뭐 혐오감마저 느낀다고 해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본 책 중에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회피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도 이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지거나 잠수 타고 시간 지나서 다시 만나거나 헤어져서 이 문제 자체를 제거를 해버리는 게 이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그리고 설사 만나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도 이미 여러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과 선을 아예 만들어 놓고 그 선을 조금이라도 넘어갔다 싶으면 조만간 헤어짐을 통보하거나 잠수 이별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벼르고 있는 사람처럼 상대방 단점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또 이런 행동 특성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아래에 회피형 원인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거의 사람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이란 걸 못 느끼고 꼭 끝나고 나면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자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또 몰라보게 돼요. 만날 때 단점만 눈여겨보고 부족한 것만 보다 보니까 꼭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돼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적극적으로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그냥 마음속으로 그리워만 하는 정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피형의 연애 상대를 보면 대부분이 불안형이에요. 이 둘이 최악의 조합인데도 희한하게 회피형 대 불안형, 이 조합이 가장 많습니다. 불안형은 안 그래도 연락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막 애정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때 애착 체계가 막 가동이 되거든요. 불안성이 올라가서 이제 제대로 자기 생활에 집중을 못 해요. 불안형 대부분이 막 관계 이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랑 가까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불안한 감정의 압도를 굉장히 잘 당해요. 막 사이가 안 좋으면 하루 종일 막 상대방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막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까? 아니면 어떻게 이 인간에게 막 벌을 주지?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형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이걸 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막 편안하고 막 안정된 만남 이런 건 또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피형에게 끌리는 거고 그리고 회피형은 불안형이 다정다감하고 잘 챙겨주니까 그 모습에 이제 초반에는 매력을 느낍니다. 이제 그러다가 불안형이 점점 더 많은 걸 공유하려고 하고 막 끊임없이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면
자기 영역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막 거리를 두고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도 불안형이 막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 냉정하게 돼요. 자기가 가진 매력과 힘을 불안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막 이 은근한 우월감과 자존감이 상승되는 걸 느끼면서 그 상황을 즐기는 면모도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쫓고 한쪽은 도망가고 막 이게 무한 반복되다가 불안형은 결국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제 회피형은 더 깊숙이 숨어버리면서 결국 이 관계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피형이 된 원인을 알아볼게요. 회피형은 선천적인 경우보다 이 후천적인 원인이 더 많다고 해요. 선천적인 건 이제 유전적인 거고, 가족 중에서 이제 회피 성향을 갖고 있으면 자녀도 그럴 확률이 좀 있다는 거. 이제 후천적인 원인이라면 대부분 살면서 겪은 인간관계.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유아기 때 양육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 부모가 아이의 요구에 외면을 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자주 반복이 되면 아이는 거절당한 것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이제 회피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도 이 욕구를 억누르고 살기 때문에 회피형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자기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나 스스로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돼버리는 거죠. 나는 원래 사람에 대한 욕구가 없구나,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오로지 믿을 건 나 자신 하나뿐이다, 이 생각이 강해지면서 독립성을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독립성도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거절과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또 다른 대체제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도 회피형과 이대로 헤어질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거고, 나는 뭐 결과가 어찌됐든 회피형과 잘 지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쉽게 제 식대로 풀이를 해보자면 그냥 이 양육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관대한 부모님 역할. 나를 어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돼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전제가 하나 붙어요. 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주는 역할이 되는 거고, 받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정작 위로라든지 의지를 할 수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가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거니까 그걸 나도 어느 정도는 돌려받겠다, 이런 마음을 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둘 사이에 막 이런저런 규칙을 많이 세우면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회피형은 그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 중압감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서도 많은 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구속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락에 대한 규칙, 만남에 대한 규칙, 뭐 연인 사이에 생기는 다양한 규칙들, 이런 것들이 이미 구속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규칙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규칙이 크게 없어서 연락이 안 돼도 그냥 뭐 나는 내 생활 할 거 하고, 그러다 연락 오면 또 뭐 잘 받아주고, 그 정도의 관계에서 제일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상을 공유한다든지 뭐 정서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관계를 하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 나도 독립적인 성향이 좀 있다, 이제 이러신 분들이 그나마 회피형이랑은 큰 트러블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청하지도 않는 조언을 한다거나 막 과도한 잔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 그냥 잘 들어주는 정도? 이제 그 정도만 해주면 회피형들이 이 관계에서 부담을 느낄 일이 크게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거리 이상으로 다가와서 막 주저리 하면 그때 거부감을 느끼니까 나를 필요로 할 때 적당한 리액션 정도만 해주자. 그리고 회피형의 힘든 점이 저는 침묵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거나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에 서면 회피형들은 대답을 안 해요. 답을 듣기가 참 어려운데 이 침묵이 나를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 회피형들은 불편함을 느낄 때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냥 침묵일 뿐이에요. 그 행동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반사적인 행동인 거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회피형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응석 부리는 방법도 모르고 커왔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때 막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왜 도대체 말을 안 하냐, 또 시작이냐, 막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게 되면 잘 쌓아왔던 관계도 다시 멀어지게 된다. 저런 말 대신에 그래, 편할 때 대화하자. 혹시 너 이런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느낄 법한 그런 것을 먼저 헤아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대답을 하나 안 하나 이거에 너무 구애를 받지 않으셔야 하고요. 너가 원치 않을 땐 내가 너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여러분이 항상 기분이나 태도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멘탈이 되게 안정적인 사람을 보면 옆 사람도 같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더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회피형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에 막 내가 흥분을 하거나 오함을 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소처럼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이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게 없네. 뭔가 단단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이제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한테 크게 막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일이 없죠. 보통 나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더 냉정해지고 차가워지는 부류들이기 때문에 늘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을 보면 크게 거리를 둘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내용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도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회피형들을 대할 때는 절대로 저자세나 비굴한 자세로 부탁이나 요구를 하지 말으셔야 된다. 제발 연락 좀 해줘 이런 것들. 뭔가를 요구를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하되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피형은 감정적으로 의존을 하거나 나한테 뭔가를 해결해 달라는 뉘앙스를 풍길 때 그때가 가장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거든요. 회피형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회피형은 실제로 배우자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일수록 분노를 느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배우자가 힘든 일이 생기면 속상하고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막 분노를 느끼진 않잖아요. 그런데 회피형은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보다는 냉담, 무관심, 초조, 분노, 연민 이런 걸 더 잘 느낀다는 거죠. 여기서도 연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연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내려다볼 때 느끼는 감정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표현해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겠죠. 특히 저자세로 부탁을 한다거나 막 울면서 사정하고 이런 거는 회피형한테 우월감만 느끼게 해주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울고 사정할수록 더 모진 행동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큼은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할 때는 늘 간단 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애를 봐주길 원하면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애들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당신은 대체 날 신경이나 쓰는 거야? 막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주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애들 케어를 좀 해줘. 난 그때 뭐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감정을 빼고 막 요구할 것만 딱 요구를 하는 거죠. 해피형은 갈등 상황에서 왜 대화를 피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화 자체를 공격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고 불쾌한 감정을 들게 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안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거죠. 감정에 대해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고 상대한테 직접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내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이걸 어릴 때부터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깊은 생각이 드는 것들은 전부 다 불편한 감정, 요거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과는 좀 아쉽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대화 정도로 만족을 하시는 게 좋고 조금씩 안전기지 역할을 해서 장시간 나를 겪고 서로 애착이 어느 정도 쌓아갈 쯤에 이제 속 깊은 대화도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이에요. 우리가 회피형이랑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대감을 잘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회피형들은 이 바깥 세계랑 소통하는 창구 역할이 적은 편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평소 친구들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사회 활동을 하고 뭐 식견을 쌓는 그런 행위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에 몰두하고 있을 확률이 다분히 높아요. 그래서 그 취미 활동을 여러분이랑 같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한테 친밀감을 느끼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유대감도 생기고 결속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천천히 둘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던 방법은 아니고 심리 상담사들이 추천해준 방법이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회피형과 잘 지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겠지만 그 과정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회피형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굴 사랑하는 건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언제나 사랑을 받을 권리가 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내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피형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역대급으로 영상이 긴데 나눠서 찍을까 하다가 그냥 한 방에 올렸거든요. 시청 지속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영상이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저는 만족합니다. 무튼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